자,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연말에 떨어질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는 연말까지 계속 올리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세제를 계속 푸는데 집값이 오를 일은 없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 연체율도 높아진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이 8억, 7억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받은 돈 5억은 그냥 늘어난 게 아니죠. 근데 왜 연체율이 높아질까? 요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일단은 집값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여력이 안 된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집값이 떨어져서 생겨나는 일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요걸 보셨을 때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요 집을 사는데 프라임 등급이 있고요, 서브 프라임 등급이 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신용도, 이 사람들은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준다. 원래는 돈을 안 빌려주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값이 폭등을 했죠.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들이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집을 사면은 회수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집값이 15억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7억을 못 갚더라도 요거의 요 집에 대해서 모기지 대출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15억으로 회수해서 요거 경매 넘겨서 한 두 번 유찰된다고 해봅시다. 두 번 유찰되면은 80%씩 두 번이죠. 그러면 한 번 유찰되면은 12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찰되면은 9.6억이죠. 두 번 유찰되더라도 내 돈 7억은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겠네. 이자 붙여서 한 8억까지 회수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묶은 거죠. MBS, CDO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프라임 등급 대부분, 그래서 한 90명 프라임 등급 넣고 서브프라임들을 10명을 넣는다. 그러면요, 이 뭉뚱그려서 이 100명짜리 요거는 굉장히 신용도가 높게 나오겠죠. 대부분이 프라임 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들에게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다. 그래서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뭐 유흥업종에 일하는 여성, 혹은 심지어는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개 이름 말고 멍멍 개 이름으로 신청을 해도 은행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주고 돈을 빌려주더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이 서브프라임들은 원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도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10억짜리 집을 7억 대출받아서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집값이 막 6억, 5억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 빚 갚겠어요? 안 갚죠. 그러면은 이 6억, 5억 된 부실 채권과 다름없는 집을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가 안 돼요. 왜? 경매는 더 안 되지. 지금 집 살 사람도 없는데 경매는 하겠어요? 이게 넘쳐나는 게 공급인데.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회수를 못하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저기 무너지다가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런 것처럼 내가 대출 받은 금액에서 금액과 흡사해진다. 집값이 흡사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연체를 해버립니다. 안 갚아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은 5%대를 유지하다가 연말에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지는데 가계 부채에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이 있다. 어느 정도냐? 은행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어느 섹터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건설사 살려줘라. 5대 은행에서 각출해서 7,500억 마련해서 준손주공 살려라.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부와 섹터 지원을 통해 금융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그런데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물가를 잡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지금 사실 뭐 정부 정책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하는 데서도 물가를 잡을 만한 똑바른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플러스로 기준금리 올리는 효과 없게 예대금리를 정부에서 낮추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3%로 쉽게 잡힌다. 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정도만 딱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가 딱 유지되고 금리 인상 지금 3.75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죠. 3.5에서 3.75인데 뭐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가 된다. 즉 뭐예요? 하느니 잡은 게 아니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다. 자, 물가가 오르려면요 물건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죠.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놀고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비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5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뭐 1%대 경제 성장률도 기대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봤을 때 희망적인 세 가지는 유가 안정, 그 다음에 주요국 경착륙 우려 완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정상화 가능성,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경제의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리스크가 크니까 이것을 줄이겠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가 상승률 연말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거의 경기 침체 플러스 기저효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정답으로 보고요. 3%대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 경기 침체인데도. 요거는 낮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더 높은데 미국은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금리는 연말까지 계속 올릴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명분을 만든 거예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올리지 못한다는 명분을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었으면 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첫 번째는 환율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 경제. 근데 지금 환율이 안정되었다.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부동산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멈추고 그 다음에 조만간 인하 올 텐데 그럼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13대책 규제 완화가 됐는데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큰 목적은 둔촌주공, 붕괴, 방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70%대밖에 안 나왔다. 라는 건요. 이렇게 풀어도 지금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왜? 심리는 물론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래도 못 사니까 문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정상적인 집값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진 상황이에요. 요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큰데 대출을 받자니 지금 DSR도 걸리고 플러스로 높은 금리가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규제 풀면 뭐하냐. 금리가 높으면요 당장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주택자는 리스크는 이제 보유세랑 전세 하락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한 1주택자는 금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요 내가 5억에 집을 샀다가 얘가 10억까지 올라서 판다. 요 생각을 할 때요 요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팔기 전까지. 그런데
금리는 매달 나가죠. 보유세도요 매년 나가죠. 그 다음에 전세 하락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죠.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돌아오는 일이고. 그랬을 때 요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특히 전세 하락이 멈추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들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지금 보유세 열심히 풀었어도 이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얘는 예상이 되지만 얘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 8월에 오른다고 했는데 22년 8월에 폭등할 것 같았는데 8월부터 폭락해버렸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 그럼 금리 인하하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하면 전세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1.75%일 때보다 지금 3.5%일 때가 전세가가 더 높다. 근로소득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전세가 거품이 다 빠지지 않았다. 왜냐면요, 집주인이 내려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세입자도 아예 막 못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정도 내려주는 걸로 타협을 하자 이러면서 내려가는 건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사정을 봐주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대출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잔뜩 받아서 올렸는데 떨어질 때는 그게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세입자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로 가는 거고 집주인들도 그 이상 낮춰주면 본인이 버티지 못하니까 낮출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지금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전세가가 올라가진 않죠. 시중금리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과거에도 한번 그랬었죠. 작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하락세는 계속 이어졌죠. 합리적인 전세가가 아니다. 지금 금리에 비교를 해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요게 터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부채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이유요? 빚 갚느라고. 부동산 가격 너무 비싸니까.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창용 총재가 예상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하는 건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최대한 안 올리려고 수쓰는 것일 뿐인데 세제를 계속 풀더라도 집값이 오를 상황이 될 수가 없다. 근로소득이 안 들어오고 경제가 힘들고 거기다가 금리도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낮추더라도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급격히 낮춰서 심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은 집값 오를 일은 거의 없다. 잠깐 데드캣 바운스처럼 나올 수 있죠. MB 때 잠깐 튀었던 것처럼 잠깐 튀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1.3 대책해도 잠깐 안 튀는 거 보면은 지금 그만큼 심리가 죽었다. 그 세제 완화로 더 완화할 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다 풀었는데도 이 모양인데 더 완화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집값이 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